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게 네, 보니까 22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어요. 네, 5.25에서 5.5% 사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 아무래도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아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FMC 회의 성명서라든가 기자회견에서도 계속하는 이야기가 물가 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예. 멀다라고 표현했고요. 물론 최근 CPI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4%에서 3%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흐름은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남은 하반기 동안의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변수 중에 하나가 그나마 이렇게 상반기 중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것은 기저효과 때문이다. 왜냐하면 23년 상반기로 돌아가 보면 예. 6월 달 물가 상승률이 9.1%, 아. 41년 만에 최고치. 네네.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하니 떨어진 거지. 음. 또 하반기로 들어서 성큼성큼 떨어지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2%까지 안착하는데 좀 갈 길이 멀 수도 있다. 예. 이게 한 가지 좀 우려고요.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우려는 미국 전역의 가뭄이 심각합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밀 수요국들, 이게 주로 유로존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밀 공급이 부족해요. 예. 가뭄 때문에. 또 스트롱 엘니뇨, 강한 슈퍼 엘니뇨가 올 거라는 예. 걱정도 지배적입니다. 음.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다시 치솟거든요. 아. 에너지 원자재, 비철금속 원자재, 농산물 원자재. 예. 그럼 이런 거 가격들이 다 치솟게 되면 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소 잡혀서 감사한 편이지만 감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반기를 예단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상방을 좀 열어둔 그런 FMC 결과였다 해석합니다. 연준은 2%까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직은 높다. 그렇죠. 예. 물가 상승률 2%까지 안착해야 되는데 예. 아직은 그래봐야 3%고 아. 또 PCE가 중요한데 예. CPI 말고요. 네. PCE 물가 기준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으니까 아직 멀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되면서 은행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올해 말에는 경기 침체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FOMC를 보니까 경기 침체 전망이라는 걸 빼버렸어요. 네, 삭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파월 의장이 말한 게 연준 직원들이 더 이상 경기 침체 예상을 안 한다 이렇게 전해왔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거 좋은 표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가 수백 가지가 되겠죠. 예. 그러나 그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물가 안정됐느냐, 네. 두 번째가 경기 안정됐느냐, 세 번째가 금융 안정됐느냐. 예.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물가 안정 안 됐으니까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니까 예. 경기 침체를 더 가혹하게 만들어가면서까지 금리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속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기 침체가 말 그대로 실현되면 물가 잡겠다고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수 없는 것인데 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아직 굉장히 강하다. 음. 금융 불확실성, 아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때는 금융 부실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파월의 그 설명 그리고 혹은 FOMC 성명서에도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예.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매우 강하고 예. 예. 그리고 리질리언트 회복 능력이 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 부실 우려 없고 경기 침체 우려 상당히 없기 때문에 네. 글로벌 경기도 나름 반등하고요. IMF에서도 어제 그저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예. 기존에는 1.6으로 전망했다가 이번에 1.8%로 또 상향 올렸어요? 조정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23년 경제를 보면 미국 예. 경제가 경기 침체가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두려워서 금리 인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 금리 인상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글로벌 경기가 나름 성큼성큼 회복되는 국면이다. 경기라는 측면에서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나름 회복되는 국면으로서 파월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 경기 침체가 무서워서 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른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금리에 대해서 물가, 경기 침체, 금융. 네. 요 세 개 설명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예.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까 아닐까 네. 이런 것을 판단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보시면 예. 아마도 파월이 어떤 결정을 할까라는 것을 먼저 예견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좋아요. 예. 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연준 의장이요 회의 이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9월에는 그러면 금리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굉장히 중간적으로 말했잖아요. 인상할 네.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리진 않을 것이다는 확실하게 말을 했고요. 네.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 추가 보면 네. 인상 여부는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표현을 네. 했는데 그럼 그 데이터는 무엇이냐? 어떤 그렇습니다. 지표냐? 예. 뭐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파월의 별명이 또 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매파도 아니고 예. 비둘기파도 아니고 예. 매둘기라는 표현까지 그렇게 표현합니까? 등장했습니다. 예. 우리 한국에선 그렇게 부를 네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모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로.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예. 크게 세 가지로 네. 함축이 될 텐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물가 안정 됐느냐? 예. 그럼 물가 안정에 관한 데이터를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일 발표될 PCE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 7월 달 이후 8월에 발표될 또 9월에 발표될 CPI 물가 발표. 예. 그리고 경기 안정됐는지 고용 지표 발표. 금융 안정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금융 부실이 더 가혹하게 전개되는지 예. 이런 것들을 지켜보겠다는 거죠.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역시 그 시점에 9월에 있을 FOMC 회의 때 마치 라이브 미팅스럽게 그때의 데이터에 맞게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겠다. 예. 당연히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고요. 예.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의사결정하지는 않겠다. 그때 갔는데 정말 말 그대로 변수가 등장해서 물가가 더 안 잡혀요. 예.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고요. 아.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는 빠르게 잡히고 그런데 경기는 좀 침체 우려가 있어요. 너무 예. 심각한 고용 침체가 나타나요. 그러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못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때 상황에 맞게 그 데이터가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략적인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올릴 것이다 아니면 이번에 올렸으니까 동결할 것이다. 어떤 얘기가 있나요? 네, 시장에서는 예. 그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도 이제 그 세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측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4월에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감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표현한 말이 예.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네. 95.26%가 감소했어요. 맞습니다. 지난 분기도 그랬는데 네. 진짜 들으면 이거 엄청나게 감소했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너무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지금 그래프로 제시된 것처럼 네.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23년 1분기 들어서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죠. 예. 그리고 2분기에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인 표현은 예.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네. 1분기가 약 6,400억 원 정도 됐잖아요. 예. 근데 2분기는 6,69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소폭 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좀 늘었다. 예, 이게 좀 다소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그리고 23년 2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이거보다 더 안 좋게 전망을 했었어요. 예. 시장의 기대, 연합 네네. 인포맥스에서도 마찬가지. 예. 근데 그거보다는 높게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반도체 실적 혹은 삼성전자 실적을 놓고 봤을 때 1분기 어려웠고 네. 2분기가 어려워지는데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겠구나. 라는 바닥을 다지겠구나. 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경기도 상반기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 다소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24년엔 더 회복되는 국면이고요. 그런 것처럼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도 그러한 모습이겠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23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네. 이게 실적이 굉장히 어두웠었던 것, 예. 영업이익이 급격히 떨어졌던 것,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이었거든요. 예. 6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영업이익을 달성하니까 대응책을 뭐라고 광고했을까요? 너무나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반도체 수요처가 수요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완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는 부품을
수급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예. 구매 조달 계획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재고가 쌓이죠. 쌓여있죠. 그럼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내리죠. 떨어져. 그래서 영업이익이 떨어졌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 우리 감산 조치하겠다. 아. 이것도 역시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 있는 감산 조치입니다. 네. 근데 그 감산 조치가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4월 말에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이 다소 감산에 따른,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량을 좀 줄이고요. 상대적으로 수요는 더 늘어나는 국면, 하반기 들어서 예.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래도 2분기 이 실적이 바닥이고 3분기, 4분기는 완만하게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생각했고, 이 생각은 사실 23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네. 4월 말 예. 그때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시나리오를 전해드렸거든요. 그 시나리오 그대로 역시 이 자료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아. 네. 그 SK 하이닉스도 그 전에 먼저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여기도 보면 그 반도체 손실이 굉장히 컸는데 영업이익 손실이 컸는데 네. 그럼 SK 하이닉스도 지금 말씀해 주신 바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이게 지금 반등의 신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이 반도체라는 것은 예. 내구재에 들어가는, 내구재 공통적인 내구재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각종 내구재, 여기 앞에 보이시는 방송 장비도 네.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결국 내구재 수요와 직결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수요가 먼저 작동이 되겠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예. 중요한 것이 23년 한 해가 중국의 리오프닝이 재개되는 시점이에요. 네. 다만 22년에 2차 셧다운 때문에 공장 가동이 완전 멈췄었고요. 23년 들어서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공장 재가동이 시작되는데 상반기까지는 재가동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예. 근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가동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글로벌 경기 반등이라든가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예.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반도체 수요가 그래도 하반기 들어서 점차 개선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역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주가로도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부가 오늘부터요 전세값 그 역전세단이 그런 거잖아요. 전세 5억에 내놨는데 네. 지금 보니까 4억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세입자에게 5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세입자 받아도 4억이니까 맞아요. 남은 돈 어떻게 조달하지 했을 때 정부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네.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하기 위해서 1년 동안만 네.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대출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그 좋은 조건으로 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전세금 반환 대출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부족하니까 다음 세입자가 왔을 때 전세 보증금이 줄어드니까 그 차액만큼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예. 기존의 대출은 DSR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대출받을 수가 없어요. 아. 특히 갭 투자자 입장에서 영끌해 가지고 갭 투자를 했는데 예. 그럼 전세금 이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1억을 대출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전세난이 오는 것이고, 역전세난의 여러 가지 피해 중에 하나가 세입자들이 예. 이사를 가고자 하고 이주하려고 하는데 이주를 못 해요. 돈을 안 주니까. 돈을 못 돌려받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마련한 겁니다. 예. 근데 기존 규제는 DSR 규제가 40% 네.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지만 예. 이제 DTI 규제 60%를 받겠다라는 것이고, DTI는 집 가격에 준해서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을 같이 평가하는 게 DSR인데 예.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라 이자 상환액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갭 투자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 대출을 반드시 이 차액만큼만 대출이고 네. 해주고요. 그 차액을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아, 방식. 사용처도 분명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집주인 입장에서 대출, 이 전세금 반환 대출을 이용했을 경우 예. 신규 주택 구입에 제한이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통제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예. 갭 투자로 연결될
갭 투자를 조장하는 환경 이런 것까지는 크게 우려하시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자도 이제 제대로 돌려받는 그런 시기에 그런 그 기간 연장 없이 네. 잘 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쉬운 경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